역대급으로 업체들의 주가는 급반등이 나온 이후로 바닥 대비 2.5배 정도 올랐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탑픽이라고 강조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펀더멘탈은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다. 지금의 2차 전지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은 전반적으로 살아있다. 미리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 2차 전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일단 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움 급등이 나오면서 뭔가 반전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은 했는데, 사실 오늘은 조금 주춤한데요.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현황,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급을 보실 수 있거든요. 외국인의 일별 순매수, 기관의 일별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순매수. 보면 의미 있는 거는 아까 계속 주구장창 반도체 하는데, 반도체만 살까? 외국인 기관은?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일부 팔면 뭘 살까 했는데, 특징적인 거는 LG엔솔을 조금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SDI를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를 좀 사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을 지난 한 달 동안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샀어요, 외국인이. 1월 1일부터 2월, 오늘 저희가 20일 날 찍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의 약 2달치의 데이터도 에코프로 그룹이 외국인 순매수 1등입니다. 제가 어제 확인하고 왔습니다. 바이오를 조금 부진해요. 로봇도 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제일 센 건 우주항공이 제일 셉니다. 전 여전히 우주를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우주는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HVM, 심지어 증권사가 우주에 투자했다고 해서 미래에셋증권 다 지금 역대급 신고가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주를 다룰까 하다 엄청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우주도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우주는 뭐 다음 시간에만 주가 좀 많이 내려면 다뤄드리려고 하고, 이게 첫 번째가 LG에너지 솔루션인데 줄기차게 계속 팔다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샀고요. 오늘도 사고 있어요.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줄기차게 팔고 있다가 연기금하고 투신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보다 훨씬 약해요. 자, 삼성 SDI를 보면 달라집니다. 자, 삼성 SDI는 3거래일 제외하고 2월 첫째 날부터 오늘도 삼성 SDI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외국인이 사는 추세로 연속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 보험이 모두 어제 매수가 들어왔고요. 특히나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미리 2월 초부터 삼성 SDI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 어제 거의 17만 주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17만 주가 아니죠. 금액으로 볼게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650억의 순매수 1등이었습니다. 기관도 952억으로 기관 순매수 2등이었습니다. 투신이 사고 있고요.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중간엔 팔았지만 꾸준히 사고 있어요. 연기금 꾸준히 사고 있어요. 1월달부터 2월달까지 누적 순매수 1등 에코프로라고 말씀드렸어요. 뭔가 수급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럼 에코프로만 매수하냐? 에코프로 BM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꾸준히 사고 있어요. 외국인 꾸준히 사고 있어요.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외국인은 삼성 SDI나 에코프로 쪽을 좀 매수하는 거 보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꾸준히 사고 있어요. 수급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 수급 말하는 겁니다. 최근. 누적적으로는 여전히 엄청나게 팔았어요. 기관도 투신, 금융투자, 연기금 사고 있어요. 금융투자만 사고 있으면 말을 안 할 거예요. 왜냐? 단기 트레이딩성 물량이 더 많으니까. 근데 투신하고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진짜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 기준으로 4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중에 가장 실적 부진했다고 얘기 나오고 GM 때문에 가장 타격을 입는 게 포스코 퓨처엠 얘기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제 쌍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 저희가 찍고 있는 2월 20일 장중에도 외국인 기관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도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료 유일하게 2차전지 단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탑픽이라고 강조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이것 때문에 2년 내내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전자재료의 펀더멘탈은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다. 대주전자재료는 세 가지의 모멘텀이 엮였습니다. 이제
실리콘 음극재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삼성전기가 지금 역대급 신고가거든요. 삼성전기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에 들어가는 삼성전기에 들어가는 전도성 페이스트를 만듭니다. MLCC 핵심 부품이죠. 핵심 소재죠. 핵심 소재.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는 삼성전기 MLCC의 모멘텀을 받고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태양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 솔루션이 한 달 동안에 100% 넘게 미친 듯이 오르면서 태양광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대주전자재료는 태양광에 들어가는 소재도 만들어요. 그리고 형광체 사업부가 있는데 형광체 사업부는 중국 BYD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MLCC, 2차전지, 태양광 세 가지의 모멘텀이 다 엮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다 매출이 나오고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들어왔고 삼성 SDI 에코프로 다음으로 가장 견조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도 4분기 실적 나왔는데 영업이익 컨센을 다른 데는 컨센보다 30% 이상 미달이 나는데 얘네 10%밖에 미달이 안 났어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투신과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2차전지 빠질 때 도매급으로 매도당했어요.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 포스코 퓨처엠드 음극재를 하죠. 이 두 개 음극재 회사가 3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중국발 반덤핑 상계 관세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음극재 업체들 BTR이나 샹샹이나 이런 업체들이 미국의 우회 전략을 통해 들어오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관세 때문에 중국산 음극재를 결국은 비중국산으로 교체해야 되는 게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굉장히 큰 반덤핑 상계 관세 모멘텀이 있는데 반덤핑 상계 관세 모멘텀의 비중국, 탈중국 최대 수혜주가 포스코 퓨처엠 음극재랑 대주전자재료 음극재입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까지 아직 살아있고요. 실적 안 깨졌어요. 훨씬 더 실적 박살난 거는 동박의 롯데머티리얼즈 이쪽이요. 근데 여기도 야 그 동박 얇은 구리박 AI 반도체 쪽에도 쓸 수 있지 않아 해서 얘네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기판이라든지 다양한 반도체 부품에 기존의 전기차 동박으로만 쓰였던 반도체 부품 회로박이라고 하거든요. 회로박 반도체에 들어가는 회로기판 그 회로박 매출이 쭉쭉쭉 올라오면서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AI 모멘텀으로 엮였습니다. 그러더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보다는 대주전자재료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가장 실적이 나쁜 동박단으로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2차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건 분명한데 수급의 어떤 아주 조심스러운 변화는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최신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2차전지 제일 일단 최우선시 되는 게 원자재 가격인데요. 리튬이 2025년 역대급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리튬 가격은 23년까지는 급등했어요. 근데 중국발 엄청난 공급 과잉으로 폭락을 맞았어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80%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26년도 들어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요가 급증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탄산 리튬 가격으로 톤당 5만 8천 위안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톤당 8만 위안에서 9만 위안까지 올라갔어요. 아마 올해 연간으로는 15만 위안까지 올라갈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하면 15,000달러에서 2만 8,000달러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공급이 6만 톤 이상, 6만 1,000톤에서 7만 톤 공급 과잉에서 올해 기준으로 하면 8만 톤 공급 부족으로 전환될 것 같아요. 리튬 가격이 크게 안 빠지겠네.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가 있죠. 바로 앨범알, SQM, 리튬 업체들의 주가가 기가 막히게 반영을 합니다. 역대급으로 리튬 업체들의 주가는 급반등이 나온 이후로 바닥 대비 2.5배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안 빠지고 있어요. 글로벌 IB들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 UBS 이런 회사들도 전기차 수요뿐만이 아니라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 때문에 리튬의 가격은 최소한 15,000달러에서 28,000달러 수준 사이는 유지할 거다. 과거처럼 톤당 58,000 위안이면 리튬이 달러로 치면 막 6,500달러 그 수준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중국에서 리튬 업체들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오면서 수요단에 ESS 수요까지
회복 국면 합쳐서 30% 가까이 수요가 회복되고 공급은 아까 대략 한 자릿수 정도 부족으로 뜬다. 그러면 가격이 빠질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포스코홀딩스가 드디어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이제 수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광석 리튬이 안정적으로 연에 2만 톤씩 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의 IRA 규정을 대응하고 있다. 이 부분은 에코프로도 인도네시아 광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죠. 심지어 리튬 사업부 포스코홀딩스 아직 적자인데 적자폭이 대폭 축소되고 있어요. 올해 말 정도면 BP 손익분기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에코프로 그룹은 이미 작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밝혔듯이 이미 실적이 리튬 쪽에서는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쪽이 훨씬 더 부각받는 이유는 역시나 유럽의 매출 포지셔닝, 매출 비중이 커서인데요. 유럽은 12월 달에 전기차가 전년 동기 대비 47% 올라가면서 침투율 43%로 역대급 높아졌지만 여전히 유럽에서 전기차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1월 달 데이터를 봤더니 27%가 증가했어요. 평균 값입니다. 그 와중에 영국은 30%가 넘기도 하고요. 프랑스는 오히려 한 자릿수까지 부진하기도 합니다. 독일 거의 30% 성장했어요. 유럽 생각보다 전기차가 견조하네. 근데 유럽에도 중국 차들이 BYD나 중국의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이 유럽의 내수 시장을 박살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유럽의 자국의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BMW, 아우디 같은 유럽의 대표적인 명차들이 중국의 BYD나 중국 업체들 때문에, 사실 볼보도 중국의 지리란 자동차가 인수해서 거의 중국계 차죠. 볼보 역시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옛날에 유럽은 BMW나 아우디 중국 부자들한테 많이 팔았는데 이제는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들 자차 성능이 올라오면서 예전처럼 BMW, 아우디를 많이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너무 중국 업체들이 거의 반덤핑 수준으로 가격 후려쳐가지고 유럽에 들어오니까 상계 관세 하지 말고 최저 가격제 도입하자고 했어요. 중국이 너무 가격 후려치니까. 그리고 야, 너네도 우리 유럽 인력 써. 그리고 유럽에 공장 만들어. 다 중국은 자국에서 그냥 다 환경오염, 엄청나게 환경오염하면서 중국 자국에서 만들어서 세금 조금 내고 수출하는 건데 그 수출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중국한테 너무 타격을 많이 입어서 보조금도 없앴는데 유럽이 작년 하반기부터 독일, 프랑스, 영국 다 보조금 부활했어요. 전기차 보조금. 그러니까 판매가 급격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한테 야, 너네 상계 관세 하지 말고 최저가격제, 이 가격 밑으로 팔지 마라고 최저가격제를 정했어요. 두 번째는 공장 유럽에서 만들어. 그러니까 에코프로 헝가리 공장이 급격하게 부각되면서 야, 중국 CATL도 결국은 자국 양극재 업체들 거 못 쓰니까 헝가리 공장 이미 생산 캐파 갖고 있는 에코프로 양극재 쓰지 않을까? 그 얘기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양극재보다 먼저 엔캠의 유럽 공장에서 그게 먼저 터졌습니다. CATL발 중국 배터리 업체로 전액 1조 5천억의 공급 계약이 터졌어요. 그래서 유럽이 자국에서 만든 전기차한테만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보조금 때문에 중국에서 예를 들어 1,000만 원 싸게 들어왔는데 자국에서 생산을 안 해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못 받아요. 근데 1,000만 원 들어왔는데 유럽에서 1,000만 원 싸게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유럽에서 생산한 차는 1,300만 원이 비싼데 보조금을 1,500을 준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200만 원이 오히려 유럽에서 비싸게 만들었는데 보조금 때문에 유럽에서 생산한 차가 더 싸게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럽이 지금 당장 기아가 신규 전기차가 나오죠. EV2예요. 지금 EV3가 엄청나게 잘 팔려가지고 유럽의 베스트셀링카 여러 번 꼽혔어요. EV9 마찬가지. 근데 기아가 당장 2월 달부터 EV2를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생산한대요. 근데 BYD도 헝가리에서 공장 만들다고 했는데 얘네가 꼼수를 부린 거예요. 반조립, CKD라고 하죠. 그러니까 와서 조립만 하겠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러면 인력도 덜 들어갈 거고 공장의 아주 일부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유럽 연합에서 인정을 안 해줄 것 같아요. 야, 너네 온전히 처음부터 와서 만들어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게 당장 아마 올해 26년도 상반기 안에 나올 거라고 보면 상당 부분
이 중국 전기차 업체와 중국 배터리 업체들, 꼼수 부려서 유럽에서 공장 짓고 처음부터 한 업체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그룹처럼 그렇게 실제 현지에서 역외 생산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ESS 모멘텀으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CES 2026 때문에도 오르고, 결국 AI 데이터 센터를 최적의 전력 수급을 하려면 태양광 플러스 ESS가 가장 최상의 모멘텀이라고 보고 가장 많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는 최근 들어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그 배터리 누가 만들 거야 했는데, 휴머노이드 배터리 당연히 LG 엔솔이나 삼성 SDI가 만들지. 그래서 급부상했어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가격이 비싸도 상관없어. 워낙 조금 들어가니까. 대신에 성능이 엄청 뛰어난 걸 써야 돼.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배터리가 아니라 LG 엔솔이나 국내 삼성 SDI 배터리를 앞으로 쓸 거라고 한 건데, 그 순간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떨어진 이유는, 야, 생각해보니까 전기차는 엄청나게 배터리를 크고 많이 쓰는데 그 로봇에 뭐 가습하게 들어가는 배터리가 뭐 얼마나 되겠어 해서 양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 건 뭐죠? 양이 적지만 대수를 엄청나게 많이 쓰겠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나라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당연히 LG 엔솔, 삼성 SDI 배터리 쓸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3만 대 양산하겠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50만 대, 100만 대 양산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전기차보다 들어가는 양은 적지만 수많은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이 이제 연간 5만 대에서 10만 대를 생산한다? 그러면 그 물량도 만만치 않게 커질 수 있다. 비중 자체가. 대수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ESS 모멘텀 때문에 움직였지만 더 가려면 휴머노이드, 그래서 실제 LG엔솔이나 삼성 SDI한테 매출이 얼마 찍혀, ESS의 매출이 얼마 찍혀,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ESS는 삼성 SDI나 LG엔솔이 라인을 전환해서, 전기차 잘 안 팔리니까 전기차 라인 전환해서 팔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왜? 테슬라 빼고 BYD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배터리를 만들고요. CATL도 ESS 쪽으로 잘 만들어요. 근데 상계 관세 플러스 보편 관세 합쳐서 58.3% 관세를 맞으면 중국산 배터리가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 거보다 더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를 그나마 싸다고 썼는데 싸다고 쓸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고, 가장 탑 티어들 플런스 에너지가 삼성 SDI나 LG 엔솔에 발주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LG 엔솔의 실적이 반영되고 ESS 캐파를 2배씩 늘린다고 했어요. LG 엔솔 올해 60기가와트까지 늘린다고 했고, 작년에 30기가와트에서 삼성 SDI 만만치 않게 50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동일한 수준. 삼성 SDI, LG 엔솔 모두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했어요. ESS 쪽으로. 다행히도 발빠르게 LG 엔솔이 가장 먼저 국내 기업 중에서는 ESS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를 양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가장 후발주자인 SK온도 미국의 ESS 업체한테 1기가와트짜리 수주를 받으면서 북미에서 우리도 대략 캐파를 20기가와트 정도 할게. 가장 후발주자 SK온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급격하게 삼성 SDI만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분리막이 없는 배터리예요. 그 전고체 배터리를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쓰일 거고,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쓰이면 배터리 업계 자체에 기존에 쓰던 배터리가 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바뀌긴 어렵지만 고사양을 요구하는 배터리 쪽은 전고체 배터리로 바뀔 건데, 전고체 배터리가 삼성 SDI가 가장 빨리 양산한대. 앞으로 배터리가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쓰일 건데, 가장 기술적으로 최고난이도의 전고체 배터리를 삼성 SDI가 가장 빨리 양산해. 그래서 삼성 SDI가 주목을 받은 거고, 전기차 부진한 부분은 ESS가 메꿀 건데, 그 ESS를 삼성 SDI, LG엔솔 라인 바꿔가면서 출하량, 물량을 늘린다는 거는 그만큼 매출에 대한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는 거고, 삼성 SDI나 LG엔솔 모두 ESS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100%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50%에서 100%.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삼성 SDI, LG엔솔 모두 한 자릿수였는데, 공격적으로는 LG엔솔은 이제 전체 매출에서 ESS 매출이 거의 20에서 30%까지 올라오고, 내년 정도 되면 전체 LG엔솔 매출에서 ESS 매출만 40%까지 올라올 거라고 해요.
삼성 SDI는 더 공격적으로 밝혔어요. 우리 전체 매출의 절반을 내년 정도 되면 ESS 매출로 차지할 거예요. 사이즈가 커요. ESS는 SI라고 해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시스템으로 납품이에요. 거기다 유지보수까지 포함돼서 금액이 커요.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완성차 업체랑 AMPC, 첨단 생산 세액 공제를 나눠서 쪼개서 받아야 되는데, ESS는 ESS 설치하는 거 통으로 배터리 업체가 다 가져가요. 첨단 생산 세액 공제 AMPC 금액도 ESS가 더 커져요. 그리고 심지어 마진, ESS 쪽 마진도 소폭 더 전기차보다 ESS 마진이 더 높아요. 그래서 예상하는 거는 삼성 SDI는 내년에 전체 영업이익의 거의 50% 가까이를 ESS, LG엔솔도 매출과 마진에 대한 비중이 거의 40%까지 ESS로 올라올 것 같다. 그래서 실제 ESS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해 연간 내내 전기차 부진한 부분을 ESS가 메꿀 것으로 보이고요. 다행인 거는 유럽 쪽에서 판매 데이터는 나쁘지 않다. 유럽은 기존에 보조금 없앴던 나라들이 보조금 계속 다시 추가적으로 살리고 있다. 그거에 대한 수혜를 국내 업체들이 볼 수밖에 없고, 유럽의 포지셔닝이 더 큰 게 삼성 SDI이기 때문에, 왜냐면 SDI 주 고객이 BMW, 아우디, 벤츠이기 때문에 삼성 SDI가 LG 엔솔보다는 유럽 쪽 포지셔닝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혜택을 받는데, 최근에 보면 폭스바겐도 그렇고 스텔란티스도 그렇고 계속 쪼개고 있어요. 배터리 업체를 쪼개고 있어요. 그리고 1월달, 2월달에 지금 판매 데이터 나오는 거,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없앤 것 때문에 판매 데이터가 계속 연간으로 계속 안 좋을 거다, 계속 박살날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GM이 가장 타격을 크게 입었고요. GM이 전년 대비 35% 판매량이 빠졌으니까 1월달 데이터예요. 2월달 데이터 한 번 더 확인하면 대략적인 평균치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GM이 35% 빠졌고 유럽 업체들 있죠. 폭스바겐이나 스텔란티스 이런 데도 거의 6, 7% 빠졌어요. 거의 30% 가까이 빠졌어요. 근데 테슬라는 1월 달에 똑같은 전기차 업체인데 플러스 성장이 나왔어요. 2% 플러스 성장이 나왔고, 현대차도 엄청 선방했어요. 현대차도 한 9% 정도 한 자릿수 미만으로 그렇게 전기차 안 팔린다고 했는데, 아이오닉 5나 캐스퍼 이런 중소형 차들이 선방하면서 상당히 선방을 했고요. 그리고 기아차 역시도 20% 정도 빠졌는데, EV6나 EV9 같은 경우, EV6는 모르겠고 EV9 같은 경우가 페이스리프트 신버전 나오죠. 그러니까 약간 새 차 나오기 전 구모델에 대한 약간 과도기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판매하는 전기차 업체들이 모두 다 박살난 게 아니고, 1월달 데이터를 보면 전체적인 수치가 1월달 미국 전기차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6% 빠졌어요. 전년 동기 대비 26%. 이게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2월달에 20% 안짝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조금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차종마다 다른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2026년에 전기차 신차가 또 나옵니다. 상당한 전기차 신차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빠지는 부분이 하이브리드로 대체되고 있지만 그것도 저는 일시적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들이 막 쑥쑥 나올 겁니다. 지금 자율주행 허가 도시들이 확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구글의 웨이모가 기존의 비싼 차에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아주 매력적인 현대차 라인 중에 아이오닉 5를 구글의 웨이모 자율주행차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텍사스 말고 이제 다른 미국 도시 쪽으로 그 자율주행 FSD 감독 안 된 버전으로 지금 도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죠. 6월달 기점은 어떤 법안, 또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 법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부각되면 결국은 자율주행 돌릴 수 있는 가장 시스템으로 최적화된 차가 전기차이기 때문에 세액 공제만 보고 전기차를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가진 전기차 자체의 매력도가 커지는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다 전기차로 바꿀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 트럼프 때문에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 판매량이 1월 달에 미국 데이터 나빴지만 2월 달 한 번 더 보고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전기차 판매 부진한 부분은 유럽에서 벌크업이 돼주고 있고, 기존에 없었던 ESS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모멘텀이 붙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숫자가 확인해 보인다. 근데 LG 엔솔이나 삼성 SDI는
ESS를 실제 수주로 받고 있고 ESS에 대한 실적 목표치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잡은 걸 봤을 때 ESS가 빠르게 전기차 부진을 벌크업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 쪽 매출 비중이 높은 에코프로 BM이나 삼성 SDI만 계속 좋을 거고 주가가 좋을 거고 미국 쪽 포지셔닝이 좋은 LG엔솔이나 포스코 퓨처엠 이쪽 라인은 주가가 나쁠 거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는 유럽보다 만약에 미국의 자율주행 모멘텀이 급격하게 상반기에 부각되기 시작한다고 하면 미국의 판매량 주는 것보다 오히려 자율주행 쪽 모멘텀은 훨씬 더 2차 전지가 더 강하게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ESS 모멘텀은 삼성, SDI, LG엔솔, SK온 이 3박자가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LFP 라인 전환한 거는 현재로서는 LG엔솔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ESS도 지금의 주가는 삼성 SDI가 더 좋았지만 훨씬 더 부각받을 수 있는 ESS 모멘텀도 실제 ESS 수주 잔고나 ESS 수주 사이즈나 ESS 생산 라인을 봤을 때 모든 측면을 봐도 여전히 저는 LG엔솔 밸류체인은 훨씬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 실적과 밸류에이션 현황은 어떤가요? 미국에서 전기차 안 팔린다고 2차 전지 실적이 계속 나쁠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작년 4분기가 아마 실적으로는 저점. 근데 사실 올해 1분기도 불안하긴 합니다. 올해 1분기 불안한 거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제 의견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컨센서스 잡혀 있는 게 그럴 거야. 한 번 더 1분기 실적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분기 실적에 저점을 찍고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 계속 실적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LG엔솔 여러 가지 수주 취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익단에서는 LG엔솔이 1조 한 4천억대 정도에서 1조 7천억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정도 돼야지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 예상이 돼요. 50배면. 그래서 결론은 첨단 생산세 공제 부분이랑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수주 취소된 거 정상화되는 부분, 이 모든 걸 고려할 때 그래도 LG엔솔은 내년에 4조 정도 영업이익 사이즈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보여요. 작년에 당기순이익으로 적자였는데 올해 그래도 삼성 SDI는 흑자 전환 못하는데 LG엔솔은 순이익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요. 매출이 좀 아쉽습니다. 매출이 올해 한 15%, 내년에 한 28% 정도 성장 예상한데 매출이 생각보다 ESS 수주를 받는데 그거를 실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를 모르겠어요. 바로 반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LG엔솔은 부지런히 ESS 수주를 받아야 되고 그건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배터리 셀 단에서는 LG엔솔만큼 실적이 탄탄한 국내 기업은 없고요. 삼성 SDI는 여전히 영업이익으로도 올해 적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흑자 전환하고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올라온 거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 다음에 ESS. 근데 ESS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 SDI보다 훨씬 LG엔솔이 더 펀더멘탈이 탄탄합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은 삼성 SDI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는 26배. LG엔솔이 50배니까 삼성 SDI가 훨씬 싼데 단 삼성 SDI보다 LG엔솔은 훨씬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 수주 잔고도 훨씬 크죠. 비교도 안 돼 크죠. 그 다음에 LG엔솔은 미국과 유럽, 특히 미국이 살아나면 삼성 SDI가 못 받는 모멘텀을 LG엔솔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는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모멘텀 측면으로 삼성 SDI가 올라간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숫자가 올해도 연간 영업이 적자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 삼성 SDI 주가는 다시 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포스코홀딩스인데요. 대략 내년 포워드 PER로 13배 정도고 포스코홀딩스도 진짜 마진이 낮죠. 하여튼 영업이익은 내년에 한 4조대, 올해는 한 3조대 초중반까지는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요. 매출은 72조에서 75조를 보는데 철강이 회복이 되는 그림을 보고 있어요. 철강의 구조조정이 한 번 더 시진핑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나오면 철강 역시도 반덤핑 관세 가격 여부가 있거든요. 후판 있고 열연 있고 그 중국산 거, 일본산 거 가격 관세 매기면 국내 철강 가격 회복되고 국내 철강 물량도 일부 회복될 거라고. 너무 심하게 리튬 못지않게 이 구조조정 심한 가격에 후려치기가 심한 이 철강 쪽도 지금은 조금 회복 국면에 있습니다. 판매량이
800만 톤에서 830만 톤 그 정도 수준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물량이 실적은 유지될 것으로 봐요. 포스코홀딩스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회복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삼성 SDI나 LG엔솔보다는 워낙 철강의 포지셔닝이 크기 때문에 철강에 조금만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면 포스코홀딩스도 실적이 좀 좋아지는, LG엔솔이나 삼성 SDI보다는 실적의 안정성이 더 조금 높아지는 그런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업체 중에 미국의 비중, 특히 GM의 비중, 아까 1월달 판매 데이터에서 GM이 박살이 났어요. 전년 대비 30% 넘게 판매량이 급감했어요. 심지어 라인 일부 가동 중단 얘기도 나오고 있고, LG엔솔이나 계약도 취소하고 했죠. 포스코 퓨처엠이랑 취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흑자 전환 성공하면서 올해 여기는 850억 잡아놨는데 이 미국에 너무 지금 실적이 나빠질 거라고 평균치를 잡아놓은 건데요. 아무리 미국과의 실적이 꺾인다고 해도 올해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영업이익 1000억 정도 수준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번 더 1분기에 실적 미스 나는 거 보고 2분기부터는 포스코 퓨처엠도 리튬 가격 오른 거가 재고평가 손실로 환입됩니다. 그게 약 200억에서 400억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오르면 그 재고평가 손실 환입되는 것만 400억 정도. 그리고 GM 물량 플러스 삼성 SDI 물량도 포스코 퓨처엠이 있습니다. 삼성 SDI가 살아나면 에코프로비엠이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포스코 퓨처엠도 가져갑니다. 양극재 업체 중에는 가장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에코프로비엠은 LG엔솔에 못 들어가요. 포스코 퓨처엠 LG엔솔에 들어갑니다. LG엔솔 비중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포스코 퓨처엠이 저는 그래도 미국발 전기차 판매 부진의 가장 직격타, 가장 핵폭탄 맞은 게 포스코 퓨처엠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실적 가장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것도 에코프로비엠 쪽이 아니라 저는 포스코 퓨처엠 쪽이라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560배. 비싸요. 비싼 건 인정하는데 얼마나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내년에 정상적인 영업이 달성할 거로 봅니다. 2,300억 정도. 그럼 에코프로 BM이랑 비교해 볼게요. 에코프로 BM도 내년에 거의 똑같아요. 이 에코프로 BM도 2,300억 정도 영업이익 달성할 거로 봐요. 근데 아마 2분기, 올해 2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면 그때 판가름이 날 겁니다. 출하량 나오는 거 보고. 에코프로 BM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포스코 퓨처엠보다 더 비싸요. 내년에 187배. 포스코 퓨처엠 내년에 160배. 포스코 퓨처엠이 더 싸죠. 매출 사이즈를 보면 에코프로 BM 내년에 4조. 포스코 퓨처엠 4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흑자 전환 작년 4분기로만 보면 에코프롬 실적이 더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에코프롬이 갖고 있지 않는 모멘텀을 포스코 퓨처엠이 갖고 있어요. 바로 음극재입니다. 3월 달에 반덤핑 상계가세 나와서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가 부각되는 순간 훨씬 더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줘야 될 뿐더러 실적의 개선치가 올해부터 당장 포스코 퓨처엠은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쪽으로 수급에 쏠림이 있었는데 에코프로 삼성 SDI 빼고 2차전지에서 실적이 좋았으면서 모멘텀까지 가장 살아있는 그리고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대략 내년 포워드 PR로 2차전지 소재단에서 가장 싼 40배 미만의 30배 초반을 받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인데요. 작년에 모든 2차전지 회사들이 역성장이 났습니다. PNT 정도 역성장 안 났을 거예요. 작년에도 대주전자 재료는 매출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역성장 났죠. 24년도에서 25년도 넘어갈 때 매출에서. 포스코 퓨처엠 24년도에서 25년도 넘어갈 때 역성장 났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역성장 났습니다. 맞죠? 역성장 났어요. 22%. 그 다음에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 역시 9% 정도 매출이 줄었어요. 매출 안 줄었어요. 대주전자 재료. 저는 그것도 프리미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앞자리가 바뀔 것 같습니다. 매출 3천억대, 영업이 300억대. 매출과 이익 모두 역대급을 갱신할 것으로 보이고요. 27년도에도 여기에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모멘텀의 매출이 좀 나온다. 그러고 실리콘 음극재 반덤핑 관세 딱 결정 나서 중국 거 BTR이 꼼수 부려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데 그것도 안 돼. 할 경우에는 BTR 거 상당 부분 대주전자 재료로 대체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실제로 작년에 파나소닉이 BTR 거 쓰다가 미국에서 못 쓰게 하니까 바로 대주전자 재료로 교체했어요. 근데 그걸 다 교체하진 않았겠죠. 일부 들어갔겠죠. 그래서 저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살아있고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산정이 가능하고 근데 모멘텀 제일 많죠. 압도적으로 제일 많죠. 얘는 MLCC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있는 삼성전기의 MLCC도 실적에 반영. 지금 AI 우주의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하는데 그 전력 뭘로 수급할 거냐? 태양광으로 수급할게. 그러면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가 필요한데 최신 텐덤 기술 그거에 소재 뭘로 될 거야? 대주전자 재료의 태양광 소재 될 거야. 거기에 실리콘 음극재 만드는 회사 대주전자 재료랑 포스코밖에 없어.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 재료. 밸류에이션은 싸네.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여전히 모멘텀, 실적, 밸류에이션, 수급이 아쉽죠. 수급은 에코프로 그룹이 많이 빠졌고 2차 전지를 상징하는 주식이라 그쪽으로 몰아간 측면이 있어요. 근데 계속 2차 전지주 중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보고 있고요. 너무 LG, 삼성, 에코프로 그룹만 봐서 최근에 주가가 급부상한 거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동방 만드는 회사예요. 동방 만드는 회사 3개밖에 없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SKC, 소르스 첨단 소재. 다 힘들어요. 다 힘든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최근에 주가가 급격하게 부상된 거는 회로박. AI에도 결국은 회로박, 얇은 구리 선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 그래서 회로박 관련돼서 매출이 폭증할 거야.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여전히 얘네 영업이 올해도 거의 60억대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적자 폭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긴 합니다. 1,400억대의 적자에서 460억으로 줄어드는 거. PER 계산이 안 되죠. 적자니까. 근데 내년에 500억대 흑자 전환한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비싼데 내년에 드라마틱하게 흑자 전환하는 기대감을 보고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키워드 실적 턴어라운드인데 글로벌 모멘텀. 2차 전지는 AI 모멘텀을 받을 수 없을까? 그 AI 모멘텀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해서 AI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올라왔고 AI 모멘텀은 MLCC도 엄청나게 필요하잖아. MLCC의 소재는 MLCC 전도성 페이스트가 핵심 필수 소재야.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도 올라왔고 AI 관련돼서도 전력이 부족하니까 AI 데이터 센터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필수인데 탈중국할 수 있는 ESS 만드는 업체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앞으로 수주가 엄청나게 늘 거야 해서 주가가 모멘텀으로 올라왔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실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시기고 올해 1분기 실적이 한 번 더 실적이 안 좋아지는 꺾이는 올해 실적의 저점을 형성하고 2분기가 굉장히 중요한 실적의 드라마틱한 변곡점이 형성될 거로 보고 2분기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오는 기업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모멘텀, 전고체 배터리 빨리 양산될 거야, AI 배터리도 엮을 수 있어. 근데 배터리 휴머노이드도 필요하잖아. 이런 모멘텀으로 끌고 가는 장세에서 철저하게 이제 실적으로 옥석 가리기 하는 장세가 배터리 업체들 지금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의 변화가 생기면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 관련돼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너무 많고 왜냐면 많이 물려 계셔서 그래서 좀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부정적인 견해가 많으면 역발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만큼 그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찬티가 가득할 때는 그 회사 주가가 박살날 가능성이 많고 모두가 악플로 가득할 때는 오히려 그런 회사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럼 지금의 2차 전지는 악플로 가득합니다. 왜냐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래서 2차 전지 업황은 계속 업데이트 드릴 거고 지금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주가가 이렇게 반응은 안 보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모멘텀들은 전반적으로 살아있다. 다만 밸류에이션으로 측면으로 보면 너무나 부담스럽고 비싼 건 맞다. 그래서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 그런데 외국인 기관의 수급에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어떤 선침했죠. 미리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심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배터리 셀단에서는 LG엔솔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엔솔은 1분기 실적 저점 찍고 이제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되면 목표가 아마 상향 조정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대주전자 재료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리콘 음극재가 많이도 쓰이고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하는 기업들도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가 삼성 SDI가 빠르게 상용화되면 음극재를 기존의 흑연 음극재나 천연 음극재가 아니라 실리콘 음극재를 써야 됩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전고체 배터리의 모멘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흑연 음극재가 너무 싸서 흑연 음극재를 썼다면 다행히도 실리콘 음극재는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 대표적으로 대주전자재료 같은 회사의 자체적인 생산 원가 절감과 공정의 혁신으로 실리콘 음극재를 지금의 가격에서 절반 이상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극재는 양극재보다 훨씬 더 탈중국 심각한 상황입니다. 음극재의 거의 90%가 중국산입니다. 양극재는 상당히 경쟁사 현황이 우리나라만 해도 5개 업체가 갖고 있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G화학, 코스모신소재, NNF. 근데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는 대주전자재료밖에 없고요. 기존에 실리콘 음극재를 하겠다는 한솔케미칼 이런 회사들 유야무야 됐어요. 왜? 실리콘 음극재도 2차 전지 안 팔리니까 흐지부지 된 거죠. 거의 독보적입니다. 흑연 음극재, 인조흑연, 천연흑연 할 수 있는데 포스코퓨처엠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실리콘 음극재만 봐야 된다고 하면 대주전자재료가 불안할 수 있지만 이제 태양광과 MLCC가 모멘텀이 엮였습니다. 대주전자재료의 형광체 사업부는 중국의 BYD가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대주전자재료는 오히려 땡큐입니다. 왜? BYD에 형광체 재료를 납품하니까. 정말 모멘텀 많은 회사인데 너무 2차 전지 업체들 주가 빠질 때 도매급으로 매도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단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소재단에서는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정말 ESS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 오히려 한중 NCS나 서진시스템을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아까 반도체 팔아서 외국인은 과연 뭘 살까? 대표적으로 두산에너지 너무 비싸요. 먼저 비싸다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최근에 증권사에서 하나증권에서 16만 5천 원짜리 지금의 주가에서 60% 넘게 괴리율이 차이 나는 목표가가 나왔어요. 또 제가 평균치를 또 친절하게 다 계산해서 말씀드린 평균 목표가가 12만 1,7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의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10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찍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10만 원대를 돌파했는데 평균 목표가하고의 괴리율도 20%, 최고 목표가 괴리율도 60%대입니다. 원전이 왜 그렇게 원전할까? 첫 번째, 조선업 미국에서 먼저 SOS 요청했죠. 원전도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이 먼저 한미 원전 협력하자 SOS 요청했어요. 야, 우리가 웨스팅하우스가 제조 능력이 없잖아. 너네 원전에 파운드리 원전 제작이 필요해. 해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 이런데 SOS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싼 원전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 내가 두산에너빌리티 투자하지 않아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의 대장주기 때문에 1등 주고 원전을 주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도주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누적적으로는 7,000원 넘게 팔았어요. 엄청나게 팔았는데 다시 사고 있어요. 뭘 팔아서? 저는 반도체를 팔아서 원전을 일부 또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하고 원전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왜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전력이 원전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지 않으면 원전도 원전의 가장 큰 모멘텀이 AI 데이터 센터 빨인데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안 해. 반도체가 필요 없어져? 그럼 원전도 박살 나는 거예요. 비슷하죠. 반도체도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없어요. 원전도 파운드리 쪽은 굉장히 심각한 공급 업체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부각을 받는 겁니다. 외국인 사고요. 기관 쪽에서도 최근에 보험이나 연기금, 사모펀드 쪽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 매수가 약해요. 기관이 이제 비싸니까 안 사는 거예요. 기관 좀 사잖아요? 금방 10만 원이 아니라 13만 원, 15만 원도 돌파할 수 있는데 기관이 완급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현대건설은 기관이 사죠. 다르죠. 두산에너빌리티. 근데 현대건설은 오히려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기관이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현대건설도 엄청나게 수급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가 못 가니까 최근에 뭐가 급등했냐면 대우건설이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대우건설이. 실적 현대건설보다 훨씬 나빠요. 4분기에 빅베스라고 해서 손실을 한꺼번에 다 떨궜어요. 앞으로 실적 안 좋은 거 다 떨었으니까 앞으로 좋아지겠네 하고 대우건설이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대우건설, 현대건설처럼 똑같이 원전에 시공을 합니다. 시공. EPC라고 하죠. 삼성물산을 봤더니 여기는 지주사잖아요. 삼성물산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죠. 상법 개정,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뭐 갖고 있죠? 삼성전자 갖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주가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야, 근데 삼성물산도 원전한데. 그러니까 여기는 외국인 수급이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은 안 들어와도 삼성물산 들어와요. 그래서 삼성물산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삼성물산도 역대급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반대요. 삼성물산은 외국인은 사는데 기관은 팔아요. 그러니까 너무 싸게 삼성물산을 막 20만 원 초반, 10만 원대 갖고 있던 기관 입장에서는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2배, 3배 이미 수익 나는데 미친 듯이 팝니다. 근데 그 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아내요. 근데 저는 외국인이 삼성물산 받는 거는 원전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지주사 모멘텀이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BHI입니다. 재밌죠? BHI는 역대급 신고가예요. 그럼 BHI를 좋아해요. 왜냐? 같은 원전 모멘텀을 받는 거 플러스 BHI는 LNG, 미국의 LNG 최대 수혜주예요. 근데 밸류에이션,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기기, 원자로, 증기발생기, BHI는 복수기, BOP라고 하는 원전의 보조기기를 만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두산에너빌리티가 PER 200배를 받는데 BHI는 밸류에이션이 주기기가 아니고 보조기기라서 뭐 10분의 1로 할인해줘야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기기가 매출 사이즈가 더 클 뿐이지 주기기와 보조기기의 어떤 기술적인 있죠? 당연히 주기기 만드는 게 더 어렵죠. 근데 그럼 그거를 밸류에이션을 10분의 1 토막 줘야 된다? 지금 BHI가 내년 포워드 PR로 30배가 안 됩니다.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훨씬 더 가볍게 움직여요. 당연히 그렇겠죠.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BHI를 주가 이렇게 올랐는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으니까 최근에 좀 사는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보다는 가볍잖아요. 몸집이. 그래서 저는 BHI가 원전 모멘텀 받으면 여전히 두산에너빌리티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BHI를 커버하는 증권사가 많지 않아요. 뭐 4, 5개밖에 안 돼요. 두산에너빌리티 전 증권사가 다 커버하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전 BOP 보조기기 만드는 회사 BHI랑 S&T 에너지밖에 없는데 커버하는 증권사 훨씬 많아져야 돼요. BHI도 이제 시가총액 2조 가까이 올라왔는데 커버해야죠. 너무 적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 수급 현황 제일 좋은 게 BHI입니다. BHI보다 더 싼 회사가 있어요. S&T 에너지입니다. 여기도 원전과 LNG 모두 수혜를 받는 회사예요. BHI는 단일 기업이지만 S&T 에너지는 S&T 그룹사입니다. 재밌죠? 옛날에 CN그룹도 있었고요. 뭐 많았어요. 뭐 다 없어지고 S&T 그룹만 살아남았어요. M&A의 귀재라고 해요. 이 S&T의 최평규 회장님. 그래서 얘네가 옛날 통일중공업도 인수했고요. 그리고 대우 정밀기계도 인수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그룹사입니다. 중견 그룹사예요. 근데 S&T 에너지는 공랭식 열교환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공랭식 열교환기 만드는 회사, 국내 회사들 다 문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얘네 살아남았어요. 근데 공랭식 열교환기는 수력 발전에도 쓰고 화력 발전에도 쓰고 LNG 발전에도 써요. 그리고 원자력에도 보조기기를 써요. 여기는 BHI보다 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연계금이 사기 시작합니다. BHI보다 밸류에이션이 더 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원전이 비싼 건 알겠는데 꼼꼼히 따져보자. 야, 두산에너빌리티만 비싼 거잖아. BHI나 S&T 에너지는 포워드 PR로 30배가 안 되는데 심지어 20배 미만인데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원전 관련된 회사는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은 건설사 밸류에이션보다 얼마나 프리미엄을 줘야 돼? 그러니까 기존의 건설사가 PER 막 5배, 6배, 7배 막 이렇거든요. 코스피 평균 PER 10배보다 미만인데 야, 그럼 원전 모멘텀을 받으면 원전은 마진도 좋잖아. 근데 이제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SOS 요청하면서 원전 밀어준대. 그리고 야, 원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왜? 원전 관련돼서 체코 두코바니가 스타트 끊었는데 야, 체코 두코바니 매출 언제 반영돼? 봤더니 체코 두코바니 수주는 올해 26년도에 받았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상반기에 발표 날 거예요. 체코 두코바니 한수원 팀코리아가 받은 거 기자재 1분기에 첫 번째 스타트 끊는 금액만 3조 봅니다. 3조. 예상되는 거. 두산에너빌리티 이따가 실적 볼 텐데 3조면 전체 매출의 몇 프로 차지할까요? 최소 15% 더 될 것 같은데? 20% 될 것 같은데? 그럼 체코 두코바니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매몰돼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만 봤더니 야, 건설사들, 현대건설사들, 삼성물산이나 대우건설도 원전에 시공을 하잖아. 설계를 하잖아. 감리를 하잖아. 설계, 시공, 감리. EPC. 근데 건설사 밸류 받는 기업들은 여기서 원전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줄 수 있겠네 해서
현대건설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 PER 건설사 중에 가장 역대급으로 높은 15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근데 현대건설만 있었던 게 아니죠. 대우건설도 있었고 DLENC도 있었고 삼성물산도 있었어요. 근데 삼성물산은 알고 봤더니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지주사네? 지주사 밸류도 줘야지.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폭등했네?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삼성물산도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원전만 단순하게 보지 말고 원전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건설사, 원전과 LNG를 같이 갖고 있는 BHI나 S&T 에너지 쪽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덜 가질 수 있다. 근데 원전은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전이 아직 진짜 롱텀하게 살아있죠. 28년도, 29년도, 30년 그때 막 SMR이 막 미친 듯이 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길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옛날 2차 전지처럼 2030년 거 밸류에이션을 막 땡겨요. 2029년도 거 땡겨요. 2028년도 거 땡겨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싸다고 원전을 내 포트폴리오에서 난 비싸니까 안 볼 거야. 우리는 그 비싼 놈이 더 비싼지 가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관련 최신 현황은 어떤가요? 네, 원전주 언론 보도가 지난주에 나왔죠. 설 연휴 전에 미국의 관세 재인상 발표 직후에 미국 측에서 먼저 우리나라한테 미국의 원전 프로젝트 투자하는데 그리고 건설하는데 한미 공동 협력하자. 조선 LNG, 전력망, 미국이 모두 SOS 요청한 건데 그거보다 원전 건설 투자를 먼저 우선적으로 요구했어요. 원래 미국은 원전 강국이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세계 최강의 원전 설계인데 중국이 환경 다 무시하고 원전을 미친 듯이 지어서 중국이 미국보다 파운드리 원전을 짓는 쪽으로는 세계 최강에 가까운 레벨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원전 산업의 재건 의지가 너무 강력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이 엄청난 전력을 감당을 못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최고의 전력 효율과 최고의 전력을 요구하는데 막 태양광 풍력은 전력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최고의 프로그램을 돌려서 써야 되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려요. 미국도 유럽도 블랙아웃 현상이 막 발생하시게 합니다.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서. 원전 산업 재건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파운드리가 없다 보니까 이 30년 동안 미국이 원전을 설계만 했지 제작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당장 한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내 두산 에너빌리티 파운드리한테 원전 협력 논의, 특히 민간 단위에서 협력 가속화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당장 미국이 SOS 요청해서 미국발 원전의 최대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봤더니 1인당 챗 GPT 사용하는 게 하루 평균 8.55W래요. 챗 GPT가 연간 9억 명까지 늘어났어요. 전체 사용자 연간 사용량이 310GW인데 이거 옛날 데이터고 500GW 정도 돼요. 그럼 미국의 대략 5만 가구가 1년 전력을 소비하는 양이에요. 전체 생성형 AI가 현재 기준으로 연간 전력 사용량이 1TW고요. 1TW면 대형 원전 2기예요. 2030년에 생성형 AI가 완전히 상용화되면서 연간 전력 사용량이 347TW, 대형 원전 44기예요. 그래서 미국이 생성형 AI를 주도하고 있죠. 미국이 AI의 원탑이죠. 그래서 미국이 대형 원전을 플러스 SMR, 소형 모듈 원전까지 해서 전체 원전 용량을 2030년까지 10배 늘리겠다고 한 거예요. 미국만 AI 하는 거 아니죠. 유럽도 필요해요. 근데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가 심각한 안보 전략 물자라는 게 너무나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러시아가 중국 다음으로 원전 강국이죠.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 때문에 공급이 불안정해졌어요. 그래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뭘로 대체할까 했더니 에너지 효율성이나 에너지 여러 가지 수급의 안정성이나 가격적인 측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SMR, 소형 모듈 원전 먼 미래긴 하지만 소형 모듈 원전과 대형 원전 둘 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체코가 우리나라에 두코마니 수주를 주면서 국가 에너지 전략에서 원전을 확대했고요. 폴란드가 뒤따라 하기 시작했고요. 탈원전 정책 시행했던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모두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SMR이랑 대형 원전 같이 가자. 벨기에도 원전 폐지법을 철회하면서 작년에 신규로 원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도 자체적으로 프랑스 EDF, 우리나라 체코 두코마니 할 때 끝까지 괴롭혔던 목리를 부렸던 프랑스 EDF 주도하에 EPR2 6기
대형 원전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벨기에, 독일, 프랑스, 체코, 폴란드, 덴마크, 스웨덴, 에스토니아, 헝가리 모두 정부가 주도하면서 탈원전했던 국가들이 이제 원전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발로 두코바니 원전이 가장 먼저 스타트 끊기 시작했습니다. 팀코리아가 26조의 수주를 받았고 총 용량이 일단 최초 호기가 2기가와트 2대 총 4기가와트가 스타트를 끊고요. 미국도 웨스팅하우스 주도하에 텍사스의 마타도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미국의 EPC 업체인 페르미 아메리카가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도 용량이 두코바니 못지않은 4.4기가와트.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갈 것으로 유력한, 근데 EPC는 현대건설이 가져갈 것으로 지금 상당히 유력해. 이거 아마 올해 안으로 발표납니다. 불가리아의 코줄로드이 원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슬로바키아 원전, 그 다음에 역시나 팀코리아가 또는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갈 유력할 사우디의 최초로 원전 2기 예상이 되고요. 지금 유럽, 중동, 아시아는 이제 베트남, 그리고 중동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다양한 원전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지금 이제 스타트 포인트를 끊고 있습니다. SMR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른 거는 이제 미국에서 테라파워가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아마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주를 줄 것 같아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만 SMR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유럽 중에 다양한 이 동유럽, 북유럽 국가들이 투트랙으로 갑니다. 대형 원전과 SMR. 그리고 이쪽 유럽 쪽의 강국인 영국, 프랑스, 특히 영국이 주도적으로 한수원이랑 협상해가지고 SMR 공격적으로 하려고 해요. 영국의 롤스로이스 그룹이 또 SMR 하려고 하고요. 에스토니아는 작은 국가인데 대형 원전보다는 SMR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에스토니아가 아마 원전 도입 법안을 2월 달에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의 대표적인 SMR 업체인데 뉴스케일 파워가 설계를 하고 현대건설이 EPC로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사우디가 아까 최초로 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팀코리아가 전체 원전 발주 시장의 한 대략 거의 한 35%에서 40%를 가져가고, 거기 동일한 수준으로 웨스팅하우스가 2026년 글로벌 원전, 대형 원전 포함해서 30에서 40%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요. 온타임 온버지, 그러니까 적정 납기 그리고 적정한 가격에 할 수 있는 게 한수원과 팀코리아,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고요. 아까 프랑스의 경쟁사가 같은 유럽 국가에 납품하다가 납기가 원래 2018년인가까지 납품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7년이 더 늦게 납품을 했어요. 그리고 공사비가 3배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온타임 온버지, 적정 납기 안에 적정 예산으로 하는 거를 모두 만족을 못했어요. 프랑스의 EDF 전력증이. 그래서 같은 유럽 국가도 프랑스에 추가적으로 주기에는 리스크가 크고 한국의 대형 원전 건설 발전 단가가 가장 낮습니다. 거의 프랑스의 절반 정도 수준이고요. 미국보다도 낮습니다. 일본보다도 낮고요. 아마 중국 빼고는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발전 효율도 높고 투자 회수 기간도 짧고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형 원전이 꾸준히 그냥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가고 SMR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두산 에너빌리티나 국내 업체들이 미국의 SMR 업체들한테 투자를 했어요. 테라파워,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모두 한국 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그 SMR 관련돼서는 아마 2027년까지 미국에서만 올해부터 공장 짓기 시작해서 총 20기를 짓는다고 해요. 엄청난 양이죠. 20기를 짓는데 20기에 들어가는 제작기기를 전부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70-80% 이상 가져갈 것으로 보고, SMR 단에서는 지금 가장 빠르게 이미 지금 계속 언론에서 발표가 나오고 있는 미국의 팰리세이즈 SMR 2기 대략 사업 규모로 치면 거의 우리 체코 두코바니급이에요. 25조 규모고 이게 아마 당장 미국에서 6천억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올해 스타트 끊을 것으로 보여요. 이게 제일 빠르고, 텍사스 이거 마타도르 원전 이것도 아마 올해 안에 미국의 EPC 페르미 아메리카 발표로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SMR이랑 그러니까 제일 빠른 거 불가리아, 코줄로드이, 그 다음에 텍사스 마타도르 요 세 개가 전부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면 현대건설 아니면 뭐 한정기술 정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상반기에 대형 원전 수주 받는 것만 거의 7조 가까이, 연간으로는 대략 한
24조 정도 수주가 예상되고 있어요. 대형 원전 플러스 SMR 모두 합쳐서. 상당 부분의 수주 잔고를 담고 있고, 두산에너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조 정도 수주받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14조 넘게 수주받았거든요. 올해도 2026년 연간으로 13조 3천억 정도 수주를 예상했는데 무난하게 컨센서스 잡혀있는 거는 14조 이상이니까 일단 실적이나 수주 잔고는 뒷받침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기업들 실적과 밸류에이션 현황은 어떤가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올해는 매출 한 18조 정도, 내년에 한 20조 매출 예상을 하고요. 매출 성장률이 좀 다소 약하긴 합니다. 약하고. 다만 이제 여기 매출이 기대되는 거는 가스터빈인데요. 이미 그 XAI 쪽 수주를 5기를 받았죠. 5기가 이제 스타트 끄는 거니까 최소한 10기 이상, 2배 이상 가스터빈 쪽 성장한다고 보면 매출 추정치는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영업이익도 내년에 1조 1000억대, 2027년에 1조 7천억대까지 보면 PER이 100배 정도까지 떨어진대요. 너무 비싸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이 올해 빅베스 현대건설도 현대 엔지니어링 손실이나 이런 게 일회성 비용 떨구면서 작년에 6,500억대까지 실적이 빠졌어요. 그러다가 올해 8천억대까지 한 2천억 넘게 실적이 증가하죠. 그래서 PER 밸류에이션 27배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현대건설도 이제 건설주인데 PER 밸류에이션 27배니까 뭐 넘사벽 건설주 밸류에이션 받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 20배 밑으로 빠지는 거고 영업이익은 1조 1000억대인데 여기에 그 불가리아 코줄로드이나 이런 게 다 실적으로 온전히 반영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PR 밸류에이션은 일부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분기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 삼성물산은 여기도 밸류에이션이 20배 넘었죠. 근데 이제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 자체는 현대건설보다는 좀 약한 상황이고 PER 밸류에이션 18배까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나 큰 밸류에이션 차이는 없다. BHI인데요. BHI가 아까 말씀드린 PER 밸류에이션 내년 24배까지 떨어지고 올해 드디어 1000억대 영업이익 달성할 것 같아요. 1000억대 영업이익 달성할 것 같고 내년에 한 1300억대 그리고 올해 여기 9600억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영업이익 수주 잔고 매출 모두 역대급 실적을 갱신했는데 올해도 갱신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작년에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그래도 30%대 성장률은 나쁘지 않다. 아마 올해 매출 1조를 찍을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도 역대급으로 누적적으로 쌓여 있고요. S&T 에너지는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일단 내년에 실적이 역성장할 거로 봐요. 밸류에이션은 9배밖에 안 돼요. 너무 싸죠. 주가 못 올랐어요. 최근에. 유독 부진했어요. 오를 때가 됐는데. 다만 내년에 이게 역성장한다는 게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분기 실적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다만 S&T 에너지도 영업이익이 이미 올해 1200억대 내년에 1400억대 찍힐 것으로 보이고 실적의 증가폭은 여전히 BHI가 가장 좀 드라마틱하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BHI가 크다고 볼 수 있고 대형주 단에서는 의외로 현대건설이 건설주지만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온전히 받으면서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근데 매출이 지금 8% 감소돼 있죠. 요거는 밸류에이션 어떻게 보면 할증이 아니라 할인 요인이고요. 할인 요인인데 일단 이익은 드라마틱하게 개선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 단보다는 BHI나 S&T 에너지 쪽이 실적의 개선폭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BHI도 최근에 주가 오른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도 모두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갖고 있다. 주가가 떨어지면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기 때문에 현대건설이나 BHI나 삼성물산 건전한 조정을 좀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 관심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S&T 에너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4분기 매출은 2019억 실적이 나왔죠.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어요. 상당히 홀실적했고 추정치보다도 더 잘 나왔어요. 추정치를 20% 넘게 초과했고 영업이익도 468억 전년 동기 대비 5배나 증가했습니다. 전 분기 대비로도 92%. 그래서 추정치도 영업이익 그 다음에 매출 모두 컨센서스를 초과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2024년도 역사적 최고치 신규 수주를 기록했는데 신규 수주 올해 26년도에 24년도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추정치가 1300억대까지 증권사 목표가 상향 조정되는 데도 있어요. 지금 사실은 26년도까지는 무난하게 기존에 수주받은 것 바탕으로 안정된 실적 성장세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AI 전력 수요 때문에 LNG가 원전은 너무 먼 미래니까 LNG가
딱 단기간에 그걸 메꿀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LNG가 에너지 전략적인 안보 물자로 너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거는 조선업과도 연결되는데, 앞으로 LNG 관련된 프로젝트 중에 신규로 LNG 배 선박 나올 것만 해도 80에서 뭐 110조 가까이 되고, LNG 프로젝트 최종 투자 결정된 것만 해도 올해 연말까지 하면 그래도 뭐 15개에서 거의 20개까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텍사스 리오그란데, 그 다음에 커먼웰스, 다양한 LNG 프로젝트가 이미 결정이 끝났어요. 최종 투자 결정이. 그래서 미국의 공격적인 LNG 투자 사이클에 이제 본격적인 확산 국면이 올해 2026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실제 안정적으로 LNG 프로젝트 관련돼서 수주를 받고 있는 EPC가 벡텔에너지인데, 이 벡텔에너지랑 S&T에너지는 아주 끈끈한 막역한 사이로 벡텔에너지로부터 꾸준히 기자재 공급을 S&T에너지가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어레스 보일러 HRSG 같은 경우는 S&T가 국내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중동에 이제 사우디에 S&T 그거를 세웠죠. 법인을 채웠죠. 그래서 S&T 그 사우디 법인이 세계 최대 석유회사 아람코한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1차 벤더로 S&T 에너지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동 쪽 물량 관련돼서는 HRSG 오히려 BHI 쪽보다는 S&T 에너지가 가져올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S&T 에너지가 미국의 이 파워젠 인터내셔널이라는 HRSG를 BHI 못지않게 공격적으로 수주를 받으려고 HRSG 쪽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마케팅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랑 HRSG 쪽의 모멘텀이 BHI보다 딸리는 부분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실적의 증가폭이 다소 약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져서 내년 포워드 PR로 9배 수준까지 떨어진 S&T 에너지는 충분히 관심 있게 볼만하고, 공랭식 열교환기는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근데 경쟁사가 있죠. 스웨덴 업체가 있고 알파라발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회사 있고 몇 개 없는데, 그 경쟁사들이 공랭식 열교환기 자체가 노동 집약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난이도의, 그러니까 숙련공이 필요해요. 자본 투자, 돈만 많이 때려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주 탄탄한 인력풀이 있어야 되는데, 경쟁사들의 인력풀이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만들 수 있는 업체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 공랭식 열교환기 미국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중동에서 아주 싹쓸이 하고 있거든요. 이 S&T 에너지가 수주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랭식 열교환기가 어떻게 보면 대체 불가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S&T 에너지가 주가 측면으로 좀 부각을 받아야 된다 보고 있고요. 대형주 단에서는 여전히 현대건설을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당장 이제 불가리하고 영국 롤스로이스 거 프로젝트, 여기는 SMR, 불가리 거는 대형원전, 요거 관련돼서 아마 올해 실적 추정치를 올릴 수 있는 상반기에 강력한 수주 모멘텀이 터질 것으로 보이고요. 체코 원전 본계약도 상반기 안으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에너지부 있죠? DOE가 현대건설의 원전 시공 능력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건설이 미국의 탑티어 업체인 홀텍이랑 원전 업체랑 같이 조인트해서 아마 미국의 대형 원전 SMR 수주를 상당히 받지 않을까. 불가리아 말고 지금 핀란드, 슬로베니아, 유럽 쪽에 대형 원전 후보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만약에 수주가 무난하게 코줄로드 1을 받으면 현대건설이 핀란드,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이런데 그쪽 주변 원전 싹쓸이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최근에 배당금도 6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꾸준히 주주환원 가치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 아파트 건설의 본업 가치만 최소한 5조 이상은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기존의 힐스테이트에서 업그레이드 브랜드를 올렸죠. DH라고. 그래서 DH가 이제 제일 메인 핵심 노른자 서초 이 방배 쪽에 신규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적자 구조가 엄청 심했는데 그것도 작년 4분기에 빅베스를 털었고, 현대 엔지니어링 적자 까먹는 게 25년도보다는 26년도에 소폭이나마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현대 엔지니어링 적자폭 줄어드는 쪽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현대건설도 다양한 복합 화력 발전, LNG 발전, 심지어 수력, 다양한 발전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 관련된 프로젝트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어디가 가져가죠? 보통 삼성물산, DLNC 이 세 개가 거의 가져가는데,
가장 해외 건설 쪽,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죠. 삼성 엔진. 삼성 E&A로 바뀌었죠. 요 네 개가 가져가는데 거의 가져가는 쪽이 삼성 E&A 아니면 현대건설이 거의 싹쓸이에요. 예전에는 GS건설이 많이 가져갔는데 GS건설이 좀 다소 좀 약해진 측면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소위 말하는 석유화학 기업들 프로젝트가 대폭 축소되고 많이 줄어들었는데, 유가가 조금 회복되는 국면이 나오면 석유화학 기업들의 프로젝트도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LNG 프로젝트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LNG 프로젝트 관련된 EPC 가져가는 것도 현대건설 아니면 삼성 E&A 이쪽이 가져가고, 현대건설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 대형 원전, 소형 모듈 원전, SMR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중소형 기업 중에는 S&T에너지, 대형주 딴에는 현대건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리고 현대건설도 국내 건설사가 없는 건 아닌데 국내 건설사 포지션이 점점 낮아져요. 국내 건설사 아예 빵인 거는 유일하게 삼성 E&A, 옛날 삼성 엔지니어링이고, 삼성 엔지니어링 다음으로 국내 건설 비중을 점점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재미난 거는 현대건설이 그것도 합니다. 국내에서 AI 데이터 센터 짓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현대건설하고 GS건설 두 개밖에 안 해요. 여기도 좀 메리트가 있다. 국내에도 지금 안양에도 데이터 센터 짓고 있고, 과천에도 짓고, 여러 가지 막 짓고 있죠. 그런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도 갖고, 국내 주택 포지셔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실적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원전의 모멘텀을 최대한 받으면서 오히려 국내 포지셔닝이 큰 회사들은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관련돼서 공급을 늘리려고 안 하고 있죠. 그게 적다는 것만으로도 현대건설은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줄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지금의 주가 측면은 부담이 되니까 조금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BHI도 올해도 연간 역대급 실적 플러스 수주 잔고 플러스 신규 수주 모두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BHI도 중간중간에 출렁임은 있겠지만, 현대건설도 중간중간 출렁임은 있겠지만, 올해 긴 틀에서 연간으로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삼성전자가 저점 대비 거의 3, 4배 올랐으니까 너무 포모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를 못했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근데 조정이 안 오면 내 몫이 아니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다른 섹터를 노리시면 됩니다. 물론 반도체를 이미 담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는 더 긴 호흡으로 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꺾일 때 그때 팔 거야. 난 지금 이 수익을 최대한 누릴 거야. 그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주가는 추세나 방향성이란 게 있는데, 추세나 방향성이 센 놈, 즉 추세나 방향성이 센 놈은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를 투자를 하셔야 평균값보다 높은 초과 상승을 구독자분들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단 한 개의 섹터, 단 한 개의 종목, 주도주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만들고 있고,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은 매일매일 시황, 외국인 기관 수급, 매일매일 차트, 매일매일 산업, 매일매일 업종, 매일매일 업황, 매일매일 종목을 같이 투자 전략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전혀 오픈하지 않는 매주 2개의 영상을 올리고요. 이제 매달 한 번 라이브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 오프라인 만남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드실 약간 비싼 점심값 정도인데요. 제가 이제 무한정 받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지금 2기를 모집하고 있는데 2기를 닫고 3기부터는 가격을 훨씬 더 대폭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 공부하시기 또는 혼자 투자하시기 너무 막막하고 힘드실 겁니다. 최근에 주가 급등해서 포모 현상이 더 심하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함께 하면 어려움이 반의 반토막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훨씬 더 투자 성과나 확률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내가 시간이 너무 남아서 다 모든 거를 혼자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조금이라도 투자 관련해서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투자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힘든 투자 라이프를 뭔가 극복하고자 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아무리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도 중요한 건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철저한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저만 해도 채널마다 나가면 다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달아서 채널 나가는 걸 전부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가는 거 외에 신규로 나가는 거는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제 구독 모델과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를 더 중점적으로 훨씬 더 많이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챙기려고 하고 있으니까 빌리언스 캠퍼스란 유료 구독 모델은 든든한 어떻게 보면 투자 개인 비서 두셨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장기간 동안 한 개의 주도주, 한 개의 주도 섹터도 놓치지 않는 시장보다 훨씬 초과 상승 나는 그래서 단단한 투자 관련된 네트워크도 쌓으실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이 구독 모델을 신청하시면 투자하는 게 재밌고 즐거우실 거라고 보고 또 투자 라이프를 오래오래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번 구독도 해 보시고 또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고 빌리언스 캠퍼스를 통해서 정말로 주도주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거기 안에 투자 네트워크를 끈끈이 쌓으면서 재밌고 즐겁고 오래오래 투자 라이프를 즐기셔서 결론적으로는 최종 목표는 그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을 모두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제 소중한 꿈에 같이 구독자분들도 같이 함께 하셔서 힘을 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다음 달에도 오늘 다뤄드리지 않은 업종이랑 다음 달에 또 실적 관련된 거 업데이트 되거나 또 반드시 보셔야 될 산업이 있으면 말씀드릴 거고요. 너무 투자 관련돼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하시는 게 맞고요. 투자 관련돼서 남들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묵묵히 내 투자 전략과 묵묵히 내 투자 성과 그리고 철저하게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만 저도 얼마든지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에서 막 굉장히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건데 그 투자 판단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시는데 이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이 상당히 큰 힘과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니까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많은 응원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주식 투자 재밌고 즐겁게 오래오래 하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